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록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끝납니까? 삶이요? 틀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안 끝났습니다. 순조 임금 시절, 평안도 어느 고을에서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군포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백골징포.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해골에게 배를 걷는다입니다. 그건 행정착오 아닐까요? 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같은 고을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도 군적이 올랐습니다. 황구첨정. 노란 입술 갓난이를 군인으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포대기도 못 벗은 상태로 조선의 위무 복무 대상자가 됩니다. 신생아가요?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큰아들 5살에 기병으로 등록됐고 2살짜리 둘째도 군적이 올랐다.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기를 바랐다. 이것이 목민심서의 현실입니다. 법은 16세 이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 황당한 나라에서 한 남자가 10년을 준비해 주먹을 쥐기까지. 기록의 바깥에서 역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의 세금 제도부터 짚겠습니다. 삼정이라고 합니다. 전정, 토지세, 군정, 군포, 환곡,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구휼 제도입니다. 특히 17세기에 전국으로 확대된 대동법은 박납을 뿌리 뽑은 혁신적 제도였습니다. 환곡 이자율은 연 20%, 당시 민간 사채가 50에서 100%였으니 국가가 운영하는 착한 금융입니다. 법전만 보면 조선은 꽤 합리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법전만 보면요.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령이 규정 외 세금을 거두면 처벌받습니다. 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관리는 청렴결백합니다. 공식 버전의 조선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봤습니다. 해골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나라. 설계와 현실의 간극이 이렇게 큰 경우도 드뭅니다. 그 간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가지 원인부터 해부해 봅시다. 삼정이 무너진 원인,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면세특권. 왕실, 궁방, 세도가문, 서원의 토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안 내니 없는 자들이 더 내야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구조인데? 계속하시죠. 둘째, 양전 실종입니다. 토지 조사를 수십 년째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개간된 땅은 장부에 없으니 세금도 없습니다. 그 땅을 누가 개간했을까요? 맞습니다. 세도가문입니다. 편리하게도요. 셋째는 매관매직이군요. 고종 시절 기록을 보면 종국품 참봉자리 하나가 4,250냥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8천만 원입니다. 그 자리를 산 수령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원가 회수요. ROI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수 작업의 창구가 바로 삼정이었습니다. 수령에게 삼정은 세금 제도가 아니라 투자 수익 실현 수단이었던 겁니다. 관직이 투자 상품이 된 거군요. 수익률이 꽤 좋았을 겁니다. 단, 그 수익을 내는 쪽은 백성이었습니다. 군정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수령에게는 고을별 군포 징수 총액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망가면? 징수 대상이 줄어드니 총액을 못 채우겠죠. 그러면 도망자 친족에게 대신 걷습니다. 족징. 친족도 없으면 이웃마을에 떠넘깁니다. 인징. 그래도 안 채워지면 이미 죽은 사람을 장부에서 안 지웁니다. 백골징포. 태어난 아기를 올립니다. 황구첨정. 수령도 이게 불법인 줄 알았을 텐데요.
물론 알았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뭐라 했냐면 군정은 일개 수령이 어쩔 수 없는 절대적 구조다. 청렴 강직한 수령이 바로잡으려 해도 내야 할 총액은 정해져 있어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법이 금지한 일을 법 구조가 강제하는 상황. 이것을 시스템 오류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버전에 조선판 지시대로 했을 뿐이군요. 정확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들었으면 논문을 썼을 겁니다. 환국은 원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20%로 돌려받는 구휼제도였습니다. 민간 사채보다 훨씬 유리했죠.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변질됐냐 하면 첫째, 번작.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에 이자를 걷는 겁니다. 주지도 않고 이자를 걷는다고요? 네. 장부에는 빌려줬다고 써 있고 실제 곡식은 창고에 그대로입니다. 백성은 받지도 않은 것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투명 대출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래를 섞은 쌀을 빌려주고 좋은 쌀로 갚으라 합니다. 이자율이 단숨에 50%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조선의 환곡창부 비축량이 1000만 석에 달했습니다. 국가 연간 세입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했겠군요? 아니요. 그 1000만 석의 상당 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장부에만 존재하는 환의 곡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구휼제도가 가장 창의적인 수탈 도구가 된 순간입니다. 진짜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지 역사는 가끔 나쁜 방향으로 매우 창의적입니다. 이제 홍경래의 고향 평안도로 갑니다. 이 지역은 조선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 거점, 송상과 만상이라는 대상인 집단 성장, 금광, 은광 개발, 경제력 1등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반란이 일어났나요? 경제는 1등, 대우는 꼴찌였기 때문입니다. 정조 14년 기록에 정주 목사 5대2기 400여 경에게 향임자리를 강제로 팔아 총 46,848량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관찰사 장계에 적발됩니다. 이게 발각된 경우고 발각 안 된 건 더 많았겠죠. 두 번째는요. 400년의 정치적 소외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킨 최전선이 평안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400년 동안 과거의 급제에도 중앙관직에는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홍경래의 경문이 직접 말합니다. 권문세가의 노비까지 서북인을 평안도 놈이라고 멸시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비가 사람을 멸시했다고요?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가 멸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 대상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줍니다. 평안도는 조선의 지역 서열에서 노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인공 홍경래, 어떤 인물입니까? 평안도 용강 출신, 사마시에 응시할 만큼 유교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1798년 과거에서 낙방한 후 풍수가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내가 서울 양반이 못 되는 구조면 그 구조를 들여다봐야겠다고 결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1800년에 우군칙을 만났군요. 역시 평안도 태천 양반가의 서자로 풍수가로 살던 인물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공부했고 주류에 진입하지 못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을 준비합니다. 봉기 세력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몰랑 양반, 진사 출신 지식인, 묵과 급제자, 광산 노동자, 빈농. 흔히 평안도 상인들을 포섭했다고 하는데 이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임상옥 같은 대상인들은 오히려 광군편에 섰습니다. 돈이 많으면 혁명보다 현상 유지가 낫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봉기는 10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끼어들었습니다. 1809년 기근 말씀이시죠? 순조 즉위 이후 8년간 제법 괜찮다가 1809년에 100년 만에 대기근이 터집니다. 이듬해
1810년도 흉년, 유랑민이 폭증합니다. 홍경래의 조직은 이 흉흉한 민심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사 준비 중에 내부가 발각됐다고요? 원래 거사일은 12월 20일이었는데 내부 동향이 섬천부사에게 새어나갔습니다. 12월 18일로 이틀을 앞당겼습니다. 역사적 순간의 뒤에는 항상 이런 촉박함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역사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계획에 플러스 2년 기근, 플러스 발각 직전 이틀 앞당김, 여러 층위가 겹친 거군요. 역사는 한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험에 단답형을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사 교과서는 항상 그걸 출제합니다. 1811년 12월 18일 삼경. 다복동에 500여 명이 집결합니다. 홍경래가 경문을 낭독하고 거병식을 올립니다. 경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평안도는 기자의 옛 도읍이요 단군의 옛 터이거늘 조정은 이 땅을 버렸다. 권문세가의 노비까지 서북인을 평안도 놈이라 멸시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의 제조지공이 서북에 있거늘 400년 동안 조정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이 무엇이냐? 조정의 기록은 이 경문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역적의 흉언. 딱 4글자입니다. 봉기 초기 경과를 짚어주세요. 가산 관할을 기습해 군수를 처형하고 무기를 수습했습니다. 박천, 곽산, 정주를 단기간에 장악. 청천강 이북 8개 고을이 순식간에 홍경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내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탈에 시달리던 아전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디테일인데 공식 기록은 당연히 빼놨습니다. 봉기군이 곡식을 풀어 기민을 구제했다는 기록도 있더군요. 네, 그리고 점령지에 자치행정을 시도했습니다. 단순 약탈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공식 기록은 역적의 교란으로 처리했지만요. 문제는 이 기세가 안주에서 꺾입니다. 박천 송림리 전투가 전환점이었군요. 안주는 한양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기군은 대패합니다. 이후 정주성으로 후퇴해 약 100일간의 농성이 시작됩니다. 정주성 농성, 약 100일. 그런데 여기서 공식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성 안에 반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관군의 무자비한 약탈이 두려워서 도망온 평범한 농민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홍경래는 혁명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저 성벽 안이 지금 이 순간 더 안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겠죠.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으려 했던, 그냥 성벽 안으로 들어간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의 공포는 행간에 묻힙니다. 18년 음력 4월 19일, 정부군이 화약으로 성벽을 폭파하며 정주성을 함락합니다. 홍경래는 끝까지 싸우다 관군의 총에 맞아 전사, 지도부 처형. 5개월의 전쟁이 공식 기록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역적 토벌 완료? 정확합니다. 5글자. 5개월, 수천 명, 수십 개 고을, 400년의 감정이 조선왕조실록에서 5글자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죽어간 농민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이란 정말 효율적이군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그 효율성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조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순조는 세금 일부를 감면하고 백성을 위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철종 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 환곡 폐단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3개월 만에 폐지입니다. 지방 관아와 아전들의 반발로. 병을 고치는 척 진통제만 준 거군요? 그 진통제 값도 백성의 세금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홍경래이 난 이후에도 1862년 임술 농민봉기, 1894년 동학농민운동. 조정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기록의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홍경래를 기억합니다. 우군칙도 김창시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성에서 100일을 버틴 평범한 농민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 성에 들어갔을까요? 관군의 약탈이 두려워서였다고 당대 기록은 전합니다. 그들에게 홍경래는 아마 혁명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저 성안이 지금 이 순간 더 안전해 보였을 뿐이었겠죠. 역사는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포는 행간에 남습니다. 라콩테르가 그 행간을 보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0년 전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법은 원칙을 선언하고 집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역사가 가르쳐주는 건 사건의 반복이 아닙니다. 구조의 반복입니다. 수탈이 제도화되는 패턴, 구조개혁 대신 진통제로 봉합하는 패턴, 불편한 진실을 5글자로 압축하는 패턴. 이것들은 제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홍경래의 경문 마지막 질문이 지금도 유효하군요. 400년 동안 우리에게 돌려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오늘의 언어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3정. 공평하게 적용한다고 법전에 써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항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법조항이 공평하다고 해서 법의 집행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수령은 총액을 채워야 했습니다. 세도 가문은 땅을 늘렸습니다. 관직을 산 자는 원가를 회수했습니다. 홍경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군칙은 10년을 설계했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이 모든 것을 5글자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은 언제나 깔끔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 섞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는 누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기록을 만드는 손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목소리를 설계한 자의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기록은 승자의 전유물일지 모르나 그 이면을 보는 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을 의심하라. 라켄토어 스튜디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S1 EP5. 상소 하나가 왕을 움직인 날. 조선 후기 신문고와 상소제도 진짜로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훌륭한 서류상 제도였을까요?